환경책 읽어주는 활동가 콩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녹색연합의 활동 소식지 녹색희망이 종이 소식지에서 온라인 소식지로 전환되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번쯤 꼭 읽고 싶었던 환경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12달을 읽어볼까 합니다. 모래군의 12달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그리고 테오 콜본의 도둑 맞은 미래와 함께 3대 환경 고전으로 불리우는 책이죠. 이 책은 미국의 농업학자 알도 레오폴드가 1930년대 중반 위스콘신 강변에 낡은 농가를 사들이고 스스로 모래군이라 이름 붙인 이곳에서 풀과 나무의 변화, 새들의 합창 등 철마다 달라지는 생태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에 집필된 에세이입니다. 윤리학의 지평을 넓히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책은 저자의 탁월한 글솜씨와 철학적 깊이를 읽는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답니다. 소설가 김남일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연에 대해 이렇듯 아름답게 묘사한 글을 본 적이 없다. 그 아름다움은 자연에 대한 지독한 애정 없이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대가로 한 가지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철학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요. 시인 김선우도 자연이 가르쳐준 것들을 겸허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래군의 12달은 문학적, 철학적 야심이 전혀 없음에도 생의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철학서이자 낱낱이 아름다운 시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궁금해지시죠? 자, 그럼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12달 시작합니다. 4월 홍수의 계절. 큰 강의 을에 큰 도시를 끼고 흐르는 것과 헐값의 농장이 종종 봄철 홍수로 고립되는 것은 똑같은 이치다. 우리 농장도 싸구려다. 그래서 4월에 이곳에 들르면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과 단절된다. 물론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기예보를 통해 언제 북쪽 지방의 눈이 녹을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또 홍수가 상류 도시들을 빠져나오는데 며칠이 걸릴지 어림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읍내의 일자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월요일 아침 넘친 강물이 자신이 저지른 파괴를 애도하며 퍼져나가는 소리는 얼마나 감미로운가. 하나둘 물에 잠겨 거대한 호수로 바뀌어가는 옥수수밭 위를 순항하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는 얼마나 깊고 우렁찬가. 새로 생긴 물천지의 아침 탐사에서 편대를 선도하려는 듯 한 풋내기 기러기가 백야드마다 한 번씩 공기를 도리깨질한다. 기러기들은 홍수에 열광하지만 좀처럼 내색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러기 잡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잉어는 드러내놓고 즐기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놈들은 물이 차올라 풀뿌리가 젖자마자 몰려온다. 그리고 풀밭으로 나온 돼지처럼 열정적으로 바닥을 헤집으며 몸부림치고 붉은 꼬리와 누런 배를 번뜩이고 마찻길과 소들의 통로를 따라 헤엄치면서 팽창 중인 자신들의 우주를 서둘러 탐사하기 위해 갈대와 덤불을 흔들어댄다. 기러기나 잉어와는 달리 물에 사는 새나 짐승들은 홍수를 철학적 초연함으로 받아들인다. 강가 자작나무 꼭대기에서 홍간조 한 마리가 나무들만 없다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자기 영역을 휘파람으로 시끄럽게 외쳐댄다. 목도리 뇌조 한 마리가 홍수에 잠긴 숲에서 북치는 소리를 낸다. 녀석은 틀림없이 가장 높은 통나무 꼭대기로 피해 있을 것이다. 들쥐들이 꼬마 사양 뒤지라도 된 것처럼 조용하고 침착하게 언덕 쪽으로 물을 건넌다. 버드나무 숲속 낮잠 자리에서 쫓겨난 사슴 한 마리가
과수원에서 튀어나온다. 우리 언덕엔 토끼 천지다. 녀석들이 조용하게 피난처로 접수한 우리 언덕은 노화가 없는 이 시대의 방주를 대신한다. 봄철 홍수는 우리에게 더없이 진귀한 체험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상류지대 농장에서 좀도둑질한 예측 불가능한 온갖 부유물을 실어온다. 우리 풀밭 위에 자초한 낡은 널판지는 우리에게는 제재소 창고의 새 널판지보다 2배나 큰 가치를 지닌다. 모든 오래 묵은 널판지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늘 재질이나 크기, 못, 나사못, 칠, 끝손질 상태, 닳거나 썩은 정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추측 가능한 나름의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모래톱에 걸린 널판지에 귀퉁이나 끝부분이 얼마나 마모되었는지를 보고 과거에 몇 차례나 홍수가 이 널판지를 실어 날랐는가를 추정할 수도 있다. 우리 집 목재더미는 모두 강에서 주워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성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상류지대 농장과 숲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이기도 하다. 이 묵은 판자 자서전은 아직까지 대학에서 가르쳐지지는 않지만 하나의 문학이다. 모든 강가 농장은 망치질이나 톱질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홍수가 밀려오면 언제나 새 책이 도착한다. 적막함에도 종류와 등급이 있다. 호수의 섬에도 적막함이 있다. 그렇지만 호수에는 배가 있으며 언제나 누군가가 섬에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구름 덮인 산봉우리에도 적막함이 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에는 산길이 있고 산길에는 여행자가 있다. 나는 봄철 홍수로 보호된 적막함만큼 안전한 적막함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와 등급의 적막함을 경험했을 기러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덕에서 갓 피어난 할미꽃 옆에 앉아 지나가는 기러기들을 바라본다. 우리 길이 부드럽게 물속으로 잠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적어도 오늘만은 나가든 들어오든 교통 문제는 잉어들 사이에서나 의미 있는 논쟁거리라고 결론짓는다. 속으로는 즐겁지만 겉으로는 초연한 척 하며. 드라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가장 작은 꽃 드라바가 온 모래땅에 촘촘히 눈꽃만한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눈을 치튼 채 봄을 기대하는 사람은 드라바같이 그렇게 작은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 눈을 내리깐 채 봄을 단념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밟아버린다. 진창에 무릎까지 빠져가며 봄을 찾아 나선 사람만이 이것을 발견한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드라바에게도 따뜻함과 편안함이 필요하지만 아주 조금이면 된다. 드라바는 짜투리 시간과 공간으로 살아간다. 식물책에는 드라바에 대해 두서너 줄만 적혀 있고 그림 한 장 없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꽃을 피우기에는 너무 척박한 모래땅과 미약한 햇빛도 드라바에게는 충분하다. 결국 드라바는 봄꽃이 아니다. 다만 희망의 추신일 뿐이다. 드라바는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 향기는 있다고 해도 한 줄기 바람에 날려가 버린다. 그 빛깔은 평범한 흰색이다. 그 잎은 감촉 있는 털코트에 쌓여있다. 어떤 동물도 드라바를 먹지 않는다. 그러기엔 너무 작다. 어떤 시인도 드라바를 노래하지 않는다. 한 식물학자가 일찍이 드라바에게 라틴 이름을 지어주고는 망각해버렸다. 드라바에게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 단지 재빠르고 능숙하게 조그마한 할 일을 다 하는 작은 생명일 뿐이다. 굴참나무. 어린 학생들이 주를 대표하는 새나 꽃이나 나무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듯 역사는 프레리 풀들이 처음으로 남부 위스콘신 지역을 점령한 이후
굴참나무를 이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로 만들었다. 굴참나무는 프레리의 화재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다. 어째서 두꺼운 코르크 껍질이 가장 작은 잔가지에 이르기까지 굴참나무 전체를 감싸고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이 코르크는 갑옷이다. 굴참나무는 프레리를 침략하기 위해 침입님이 보낸 돌격부대였다. 이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화재였다. 매년 4월 새풀이 돋아 타지 않는 녹색 잎으로 프레리가 뒤덮이기에 앞서 불이 평원을 광포하게 휩쓸었고 타 죽지 않을 정도로 껍질이 두껍게 자란 나이 많은 참나무만이 살아남았다. 개척자들에게 참나무 광장으로 불렸던 베테랑 나무들만이 드문드문 서 있는 숲 대부분은 굴참나무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술자들이 단열재를 발명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프레리 전쟁의 노병들을 모방했을 뿐이다. 식물학자들은 2만 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 그 기록은 토탄에 파묻힌 꽃가루에 일부 남아있고 일부는 후방에 역류되어 잊혀져 버린 식물 잔해에 남아있다. 기록에 따르면 침입립의 최전선은 때로는 거의 슈피리어호까지 퇴각했는가 하면 남쪽 멀리까지 전진했다. 한때는 남쪽으로 아주 멀리 나아가서 가뭄비 나무를 비롯한 후방 경비대 종들이 위스콘신 남부주 경계까지 심지어는 그 너머까지 번창했다. 그 지역 모든 토탄늪의 특정층에서 가뭄비 나무 꽃가루가 발견된다. 그러나 프레리와 침입님의 평균적인 전선은 그들의 현재 경계 부근이었다. 결국 이 전투의 최종 결과는 무승부였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이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저 편을 드는 동맹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끼와지는 여름엔 프레리 풀들을 갉아 쓰러뜨렸고 겨울에는 화재에서 살아남은 모든 어린 참나무 껍질을 벗겨먹었다.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를 심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절 내내 이것을 먹어치웠다. 6월의 유충 시절에 딱정벌레는 프레리 풀밭을 파헤쳤지만 성충이 되면 참나무 잎을 고사시켰다. 이 같은 동맹자들의 이합 집산이 없었다면, 그래서 승리의 순환적인 반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지도를 이렇듯 아름답게 장식하는 프레리와 산림의 풍요로운 모자이크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탐험가 조나단 카버는 정착시대 이전의 프레리 경기에 대한 생생하고 그림 같은 구절을 남겼다. 1763년 10월 10일 그는 대인군 남서쪽 귀퉁이 근처에 있는 한 무리의 높은 구릉 블루 마운즈를 찾았다. 그는 이렇게 전한다. 나는 가장 높은 구름 가운데 하나를 올라갔다. 그리고 그 강활한 땅을 내려다보았다. 사방 수마일에 걸쳐 더 작은 구릉들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는데 멀리서 마치 원뿔형 건조가리처럼 보이는 그것들은 나무 한 그루 품고 있지 않았다. 단지 몇몇 히코리 나무 숲과 발육부전의 참나무들이 일부 계곡을 덮고 있었다.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물, 즉 정착민이 프레리 전투에 끼어들었다. 그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 그는 프레리에게 아주 오랜 동맹군인 화재를 빼앗기기에 충분한 크기의 땅을 경작했을 뿐이다. 어린 참나무들이 곧 군단 단위로 초원을 뒤덮었고 과거 프레리였던 곳이 산림지대 농장들로 바뀌었다. 이것이 의심스럽다면 위스콘신 남서부의 어느 산등성이 산림에 나무 그루터기라도 좋으니 나이테를 세워보라. 가장 늙은 베테랑 나무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850년대와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이 시기가 바로 프레리의 화재가 멈춘 때다. 존 뮤어는 새숲이 옛 프레리를 잠식하고 참나무 광장을 어린 나무들로 채워버렸던 바로 이 시기에 마퀴트 군에서 자랐다. 청소년기 보이후드 앤 영스에서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의 한결같이 기름진 프레리 토양에서는 풀들이 아주 빽빽하게 높이 자라 불이 나면 어떤 나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불이 없었다면 이 지방의 특징이 된 이 멋진 프레리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참나무 광장들에 사람들이 정착하고 농부들이 풀불을 방해하자마자 그루터기들이 뿌리들이 나무로 자라나서 키 큰 수풀이 되었는데 얼마나 울창한지 뚫고 지나갈 수 없었으며 양지 바른 참나무 광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베테랑 굴참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나무 한 그루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는 역사 도서관을 그리고 진화의 극장의 지정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농장은 프레리 전쟁의 휘장과 상장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무. 4월과 5월 매일 저녁에 내 숲 뒤에서 천무가 공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농장을 소유하고 2해가 지나서였다. 이것을 안 다음 나와 내 가족은 단 한 번의 공연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공연은 4월의 온화한 첫 저녁 정확히 6시 50분에 시작된다. 이때부터 공연 시작 시간은 매일 1분씩 늦어져 6월 초하루가 되면 7시 50분에 막이 오른다. 이처럼 개막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까닭은 그저 이 무용수가 정확히 0.05촉각의 로맨틱한 발길을 원하기 때문이다. 무용수가 불끈 화가 나서 날아가 버리지 않게 하려면 개막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야 한다. 개막 시간과 마찬가지로 무대 장치들에도 이 공연자의 까다로운 개성이 나타나 있다. 무대는 숲이나 덤불 속에 훤히 트인 원형 극장이어야만 하고 그 중앙에는 이끼에 덮인 곳이나 메마른 모래가 약간 깔린 곳, 맨 바위가 드러난 곳, 아니면 장애물 없는 길이 있어야만 한다. 처음에 나는 왜 수컷 맷도요가 이렇듯 헐벗은 무도장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녀석의 다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맷도요 다리는 짧기 때문에 무성한 풀숲이나 잡초밭에서는 점잖 뺀 걸음걸이를 훌륭하게 해보일 수가 없을 뿐더러 애인이 그것을 감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내 농장에는 풀이 자라기에는 너무나 척막한 이끼 낀 모래 땅이 많기 때문에 다른 농장들보다 맷도요가 많다. 시간과 장소를 알았으면 무대 동쪽의 관목 아래에 자리 잡고 일몰을 배경으로 맷도요가 도착하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려라. 녀석은 이웃숲에서 낮게 날아와 드러난 이끼 위에 내려앉은 다음 곧바로 전주곡을 시작한다. 핀츠 하고 목 안에서 나오는 낮고 묘한 소리를 2초 간격으로 내는데 흡사 여름밤 쑥독새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갑자기 소리내기를 멈추더니 녀석은 아름다운 짹짹 소리와 함께 일련의 커다란 나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아오른다. 높이 높이 날아오른다.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의 점으로 보일 때까지 나선은 점점 가파르고 작아지며 짹짹 소리는 더욱 더 커진다. 그리고는 3월의 블루버드가 시샘할 만한 부드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치 고장난 비행기처럼 곤두박질 친다. 녀석은 땅에서 불과 몇 피트 남짓한 곳까지 급강하하다가 수평 비행으로 바꾸고 공연장으로 되돌아온다. 대체로 처음 공연을 시작한 바로 그 지점이다. 그리고는 그 이상 야릇한 핀츠, 핀츠 하는 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한다. 땅에 내려앉은 녀석을 보기에는 이내 너무 어두워진다. 그러나 보통 공연이 계속되는 1시간 동안은 하늘을 배경으로 녀석의 비행을 마음껏 볼 수 있다. 달밤에는 달빛이 계속 비추는 동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동틀 무렵에도 공연이 있다. 4월 초에는 오전 5시 15분에 막이 내려진다. 이 시간은 6월에 그 해의 마지막 공연이 막을 내리는 3시 15분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2분씩 앞당겨진다. 동틀역과 해질역의 공연 시간 조정이 이처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안타깝게도 로맨스도 지치는 일인가 보다. 일몰 천무를 시작할 때 밝기의 5분의 1만 되어도 새벽 천무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숲과 풀밭에서 일어나는 100가지 작은 드라마를 아무리 열심히 탐구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모든 특징적인 사실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마 행운일 것이다. 천무에 대해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은 연인은 어디에 있으며 맡은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나는 이따금 2마리의 맷도요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을 본다. 그리고 둘은 종종 함께 비행한다. 그러나 함께 그 핀츠 소리를 내는 경우는 결코 없다. 다른 한 마리는 암컷일까 아니면 라이벌 수컷일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있다. 그 짹짹 소리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기계적인 것인가? 한 번은 내 친구 빌 피니가 핀츠 소리를 내고 있는 맷도요를 그물로 낚아서 날개 바깥쪽에 큰 깃털들을 뽑았다. 그 뒤 이 새는 여전히 핀츠 소리나 떨리는 목소리는 냈지만 더 이상 짹짹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이런 실험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있다. 둥지 틀기의 어느 단계까지 수컷은 천무를 계속하는 것일까? 한 번은 내 딸이 부화된 알 껍질이 아직 남아있는 둥지에서 20야드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맷도요 한 마리가 그 핀츠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과연 그 둥지가 녀석 아내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녀석은 이중결혼한 정부였을까? 이런 것들과 다른 많은 의문들이 깊어가는 황혼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천무의 드라마는 밤마다 수백 개의 농장에서 공연된다. 농장 주인들은 즐길 거리를 그리워하지만 그것들을 단지 극장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땅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맷도요는 엽조의 쓸모는 단지 사냥 표적이 되거나 토스트 조각 위에 보기 좋게 올려지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반박하는 산 증거다. 10월의 맷도요 사냥을 나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무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한두 마리로 만족하게 되었다. 4월이 오면 나는 황혼이 지는 하늘에 무용수가 부족하지는 않나 확인해야 한다.